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주입니다. 제가 주식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한 10년 정도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고 10년 정도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는 한 6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많은 손해를 봐가지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로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그렇게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좋은 기회도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여의도를 다녀서 뭐 방송국에도 다녀보고 특히 이제 뭐 이런 금융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역시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아서 직접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저도 그런 이제 뭐 좀 아픔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이 많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갖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아마도 본인이 과거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손실을 본 경험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Reference Dependent Behavior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경험, 어떤 기점에 의한 경험이 본인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어떤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심성의껏 대했지만 큰 상처를 받으면 이 사랑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사람을 만나는 걸 좀 꺼릴 수가 있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상처를 많이 입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상당히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런 회사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좀 부족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근무하면서 주식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하고 장기적인 철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연애에 있어서도 여성분들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런 예민하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자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식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나 변동성이 있었는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간 이런 폭이 한 7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걸 그냥 단순히 올라갈 때 얼마 올라가고 빠질 때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보면 상승장은 평균 26개월 정도 올랐습니다. 26개월 정도 올랐고요. 상승 그 폭이 한 200%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크죠, 상승폭이. 그리고 하락장은 평균 17개월 정도 지속됐는데 그 시장의 하락폭 자체가 5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 자체가 50% 빠질 때 빠졌기 때문에 종목은 얼마나 많이 빠졌겠습니까? 더 많이 빠진 종목도 많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저렇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요.
주식시장의 꼭지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17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놈의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죽어서도 하면 안 되고 자식들한테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죠. 예. 평균적으로 시장은 17개월 정도 빠지고 한 50% 빠지니까 고점에 들어간 사람은 50% 정도 손실 나고 아,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하고 하락장 26개월하고 17개월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한 43개월 정도 되죠. 저게 한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저 기간이 한 경기 사이클 정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적립식 같은 펀드가 상당히 일단은 한 3년 정도 준비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식 투자를 저는 이제 20년, 여러분들이 30년간 뭐 40년도 좋습니다. 길게 하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뭐 패션에 따라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성장주가 각광을 받는 시기도 있고 가치주가 각광을 받는 시기도 있고 뭐 배당주가 각광을 받는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길게 봤을 때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20년간 30년간 나는 이 투자 철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는 기회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조엘 그린블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20년간 굉장히 탁월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조엘 그린블레트의 주식시장의 작은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사람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지 한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좋은 투자 철학은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간단한 투자 철학이어야 됩니다. 이 투자 철학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뭐 아주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투자가가 복잡한 대수나 기하학을 요구하는 거였다면 나는 지금도 우편배달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 철학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덴티파이어블이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투자 철학이 과연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많은 뭐 펀드 매니저나 또 운용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당신의 투자 철학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도주 매매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도주다 그러면 그 주도주가 뭐죠? 얘기하면 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어떤 게 주도주?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주도주입니까? 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뭔지 이렇게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투자 철학 같은 거는 때로는 맞아서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피터블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어느 시점에 뭐 올해도 적용할 수 있고 내년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어느 시점에도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철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일관성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펀드 매니저로 펀드를 운영해 본 결과 처음에 돈이 들어오면 처음에 지금 아주 매력적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 1, 2년간 좋은 성과를 내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오랫동안 해온 펀드에 비해서는. 그러나 2, 3년 지나고 나면 좀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질까요? 일단 자기가 1, 2년 정도 펀드가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시장보다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오른 주식이 지금 시장에 있는 남아있는 주식보다 더 앞으로 올라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도 같고, 구체적으로 지금 밖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한 1, 2년 정도 펀드 성과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좋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예. 펀드 지금 증권사 같은 게 소개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성과가 좋은 펀드예요. 그리고 1, 2년 좋은 성과를 들었는데 웬걸 이건 뭐 시장도 못 쫓아가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펀드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 리밸런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런 원칙을 잘 지켜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여러분들이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가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철학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면,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운영사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큰 운영사들에 비해서 정말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싼 종목을 사서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투자 철학을 세우고 그런 주식을 이제 찾아서 다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익 대비 한 10배 정도 평균 거래되죠. 네, 이익 대비 시장 평균 자체가 10배 정도에 거래됩니다. 그러면 몇 배 정도면 싸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한 4배, 5배면 굉장히 싸겠죠. 그럼 일단 그렇게 싼 주식을 찾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이제 제가 PBR하고 ROE라는 그런 기준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PBR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태까지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싸다는 거죠. PBR이 1배라는 거는 여태까지 벌어들인 자기 자본 정도로 시가총액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거랑 같이 밸류에이션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ROE입니다. 그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느냐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PBR이 1배인데 ROE가 20% 정도 증가하는 종목이라면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PBR이 1배 정도 거래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ROE는 지금 한 평균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주식보다 2배 정도 매력적인 종목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 구성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이게 예를 들었는데 지금 그럼 뭐 저런 종목이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시장에 저렇게 싼 종목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정말 매력적인 매물이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지금 대형주 중에서 저 정도 밸류에이션에 근접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아주 센티먼트는 좋지 않지만 현대차가 저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자기 자본은 40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도 40조고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8조에서 9조 정도까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대비 20%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센티먼트는 굉장히 나쁘지만 현대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꼭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개인분들이요 주식을 평균적으로 몇 종목 보유하고 계시냐면 3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3.4종목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근데 저는 조금 더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
주식시장이 시장 자체도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 그래요. 관리가. 종목을 10개 사면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가든 기관 투자가든 똑같습니다. 종목을 사면요, 관리는 안 돼요. 네. 네. 똑같습니다. 만일 제가 기관 투자가로서 아주 폼을 잡으면서 종목을 샀어요. 주가가 빠졌습니다. 경영자를 찾아갈 수 있어요. 저희는 기업 방문할 수 있으니까. 가서 주가가 빠졌는데 열심히 좀 근무를 해서 일을 해서 주가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주가가 하락하였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줄여서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줄이던가, 아니면 너무 싸다고 생각하면 더 사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좀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종목을 어느 정도 좀 더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에 산업이 돌아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결과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경기가 상당히 불황으로 가서 주식시장에 1000개의 종목이 있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 중에서 100개의 종목만 아주 뛰어난 수익률을 올려서 그 중에서 한 종목만 여러분이 고를 수 있었으면 굉장히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는데 만일 3종목을 골랐다고 하면 1000개 중에서 저 100종목을 고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900개 종목을 다 선택할 확률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3종목을 보유하면요, 1000개 종목 중에 별 볼 일 없는 900개 종목을 3개를 보유할 확률이 72.8%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20종목을 보유하면요, 별 볼 일 없는 900개 종목이 아니고 900개 종목을 다 소유할 그 종목들만 보유할 확률은 11.9%로 떨어집니다. 저 말은 뭐냐면 수익률이 좋은 100종목을 하나 이상이라도 포함할 확률이 88.1%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3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중이 33%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하나라도 편입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20종목을 보유하면은 한 종목의 비중은 5%가 되겠지만 뛰어난 종목을 보유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적은 종목을 사야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왜 제가 10종목 이상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매우 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질문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